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살아온 비둘기. 인간이 기르던 최초의 가축이자 오랜 친구였던 그들이 지금은 도시의 천덕꾸러기가 됐다. 문제는 비둘기의 배설물. 사람에게 해로운 병원균을 옮기며 도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것이다. 평화의 상징에서 하루아침에 퇴출 대상이 된 도시 비둘기의 운명. 우리는 과연 그들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 (1년에) 200만 톤의 곡물이 수입되는 인천항. 워낙 수입량이 많다 보니 곡물 창고에 저장되지 못한 옥수수는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다. 이 야적장이 비둘기들의 먹이터이자 쉼터다. 떨어진 나달을 한 톨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매일같이 계속되면서 두꺼운 덮개에도 구멍이 뚫렸다. 무리에서 가장 힘세고 전투적인 비둘기들의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승자 독식.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비둘기들의 세계. 평화의 상징이라는 별명이 무색해진다. 크고 작은 곡물 창고와 야적장이 즐비한 이곳 인천항에서 한 해 200톤 이상의 곡물이 비둘기 먹이로 사라지고 있다. 직삼각형의 독특한 외관을 가진 한 아파트. 내부 또한 그에 걸맞은 디자인을 채택했다. 그로 인해 이 아름다운 건물의 아침은 비둘기 배설물과의 전쟁으로 시작된다. 바닥에서 쓸어낸 배설물의 양은 하루에 약 2kg, 1년이면 약 760kg에 달한다. 이거 뭐 이래도 지지도 않고 이것도 문을 열어놓고 이 사람들이 이 생활해야 되는데 손도 못 잡고 이 문을 못 열 그런 형편입니다. 문을 이 온 창이에요. 비둘기 똥이고. 이렇게 배설물 피해가 심한 이유는 창틀과 가로기둥의 평평한 공간이 훌륭한 둥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의 배설물과 깃털. 물기가 마른 오래된 배설물은 먼지가 되어 아파트 이곳저곳을 날아다닌다. 아이고 세상에 비둘기 깃털이 세상에 붙어가지고. 이곳의 방충망은 벌레뿐만 아니라 깃털을 막는 데도 쓰이고 있다. 청소를 해도 이게 너무 미세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날아가다가도 다시 흡착이 돼요. 배설물과 깃털로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비둘기. 사람과 비둘기의 불편한 동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밤 10시가 넘은 시각, 초저녁부터 울어대던 비둘기 소리에 참다 못한 동네 주민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날아갔다. 굽고 굽고 그러면은 아주 시끄러워. 그래갖고서 아이고 이놈의 집이나 빨리 팔려 이사 나가지고. 10분 뒤 한바탕 소동 끝에 쫓겨났던 비둘기가 다시 둥지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낯익은 광경. 하지만 요즘 이런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6월 1일부터는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포획이 가능하게 됐다. 털날림, 분변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축산법 및 야생동물보호법에 또 저촉되지 않아 업무 혼란이 야중되었으나 08년 11월 4일 법제처에서 집비둘기는 야생동물에 해당된다는 법령에 따라 환경부에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 대해서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지정 요청을 해와 이번에 유해 야생동물에 지정되겠습니다. 하루에 2번 이곳 종묘공원에서 참새의 모이를 챙겨주는 참새 할아버지. 모이를 먹기 위해 모여든 수십 마리의 참새는 이곳의 명물이다. 저 사람 많은데 숲속에 저가 이래 서 있어도 뒤에 따라와가지고 번쩍만쩍하면 나중에는 지들이 와서 이거 머리맡에 씩 날아다니면서 짹짹 한다고 그냥 신호하지라고. 그런데 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도 비둘기는 반갑지가 않다. 똥을 싸도 조금 싸고 싼 줄 똥 부르고 표티도 안 나니까 뭘. 저놈은 저런데 나무에 올라앉으면 똥 싸면 그냥 사람인데 그냥 막 모자 머리도 맞고 뭐 옷도 맞고 뭐 그냥 저쪽 보면 아유 지저분해요. 그렇다면 비둘기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면 시장이나 군수의 허락을 받으면 누구나 포획이 가능한데 포획이란 죽이는 것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하루 동안 한강 둔치와 대학로, 명동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 총 1,199명 가운데 813명, 약 68%가 비둘기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획을 한다든지 해서 마리수를 좀 줄여서 좀 어디 공원 같은 데 앉아서 뭐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지만은 아이 그냥 새카맣게 몰려다니면서 뭐 그냥 뭐 앉아있으면 막 후딱후딱거리면 그냥 막 오물 날려다니고 날다 갑자기 사람한테 이렇게 달려들고 그래서 아니면 차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히고. 포획한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는데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생 뭐 죽이기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한 방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비둘기조차 없으면 그냥 길 가다가 별로 생물도 없잖아요. 인간 이외에. 비둘기라도 보면 그나마 인간만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도 줄 것 같고. 그렇다면 비둘기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강남과 강북을 잇는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가는 반포대교 북단. 서울에서 비둘기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다. 비둘기들이 날아간 곳은 강변북로 아래의 철구조물. 이곳은 100마리가 넘는 비둘기가 둥지를 튼 비둘기 아파트다. 이렇게 높은 곳에 둥지를 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천적의 접근을 피하면서 먹이를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왕래가 많아 먹이가 풍부한 편이지만 그만큼 개체수도 많아서 늘 경쟁의 연속이다. 그래도 하루에 2번 정도는 쌀이나 보리 같은 질 좋은 먹이도 먹을 수가 있다. 농촌 같으면은 이게 뭐 있고 막 그러지만 벼 같은 거. 그런데 서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친절한 먹이 제공자들 덕분에 한강 둔치는 비둘기에게 그야말로 살만한 곳이다. 그렇다고 먹이를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곡식이나 풀씨 같은 식물성 먹이를 좋아하지만 지렁이나 달팽이도 먹는다.
배불리 먹고 난 비둘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짝짓기로 보낸다. 비둘기는 금술이 좋기로 유명한데 평생 배우자를 바꾸지 않는다. 수컷이 자신의 입속에 든 먹이를 암컷에게 주면서 애정 표현을 하고 암컷이 이를 받아들이면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주로 봄과 가을에 이루어지던 짝짓기. 그러나 먹이 공급이 풍부한 요즘은 사계절 모두 가능해 한 해 6번까지 번식하는 경우도 있다.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이 비바람을 피할 곳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먹이 공급도 1년 내내 또 용이한 측면들도 있고 공원에서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둘기는 하루에 얼마나 이동을 할까? 우리는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서 움직임을 추적해 봤다. 추적 장치를 단 비둘기는 멀지 않은 교각에 자리를 잡았다. 둥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그날 오후 추적 장치를 단 비둘기가 발견된 곳은 한강변이었다. 강가로 떠내려온 부유물을 먹으며 오랫동안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자기가 먹고 다시 다음 날 비둘기를 24시간 동안 추적한 결과가 나왔다. 비둘기들은 먹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둥지 가까운 곳에 먹이가 풍부할수록 활동 반경은 좁아진다. 추적 결과 반포대교 북단의 비둘기는 둥지를 중심으로 약 700m, 반경 1.5km 이내에서만 이동을 했다. 또한 둥지를 빈번하게 출입하는 행동 패턴을 나타냈다. 이렇게 비둘기가 멀리 날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가 그 지역을 벗어나서 멀리 가게 되면 다른 개체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게 되면 그 먼 지역에 가는 동안 어떤 에너지가 소비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지역에서는 그 익숙한 지역 내에서 먹이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천항은 수도권 최대 비둘기 서식지다. 곡물 창고가 밀집해 있어 쉽게 배를 불릴 수 있는 이곳은 비둘기들의 낙원이다. 곡물을 싣기 위해 잠시 덮개가 열린 사이 비둘기들이 트럭에 몸을 실었다. 아무리 먹이가 풍부해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해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면 인천항 비둘기의 집은 어디일까? 비둘기들이 꼼짝도 안 하네요. 배나 지지만 어둠이 드리워진 창고 내부엔 활동을 하지 않는 비둘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오랜 시간 쌓였던 배설물이 철제 구조물 곳곳을 부식시키고 있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치우지 못한 오래된 배설물이 수북했다. 비둘기는 건물 구석구석까지 둥지를 틀고 있었다. 소음도 심하고 그다음에 분진도 많고 그렇지만 여기가 가장 그 먹이 공간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둥지를 틀 수 있는 평평하고 좁은 구조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되는 거죠. 멀리 미국에서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 들어오는 날, 저장실의 문이 열리자 수백 마리의 비둘기가 기다렸다는 듯 몰려온다. 곡물선의 문이 완전히 열리자마자 성질 급한 녀석들이 먼저 배 안으로 뛰어든다. 뒤늦게 도착한 비둘기도 이에 뒤질세라 순서를 다툰다. 순식간에 비둘기에게 점령당한 화물선. 하지만 비둘기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마지막 한 알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이곳에서도 계속된다. 항구를 활동 거점으로 사는 비둘기가 둥지를 트는 곳은 주로 부두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다. 그러나 이곳도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부두 아래쪽의 상황은 어떨까? 수면에서 약 1m 남짓한 공간. 컴컴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분명 비둘기였다. 집비둘기는 대개 교각이나 고층 건물에 둥지를 짓지만 인천항의 둥지 터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낮은 곳에까지 둥지를 틀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비둘기.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 항구 안에서 밀려난 비둘기들은 근처에 적당한 곳을 찾아 둥지를 틀고 가정을 꾸린다. 금술 좋은 암컷과 수컷은 번갈아가며 새끼를 돌본다. 한창 자라나는 새끼는 시도 때도 없이 먹이를 보챈다. 수컷 비둘기가 먹이를 찾으러 둥지를 떠나자 참새가 기다렸다는 듯 둥지로 날아든다. 가로 세로 30cm 남짓한 작은 공간. 한 지붕 아래 참새와 비둘기가 기막힌 동거를 하고 있다. 먹이 환경은 비둘기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먹이가 풍부한 인천항의 비둘기와 먹이가 보통 수준인 반포대교 비둘기를 비교 조사해 보았다. (19.35요) 52.12요. 29요. 각각의 신체 부위를 측정한 뒤 몸무게를 조사했다. (340) 닭둘기라고도 불리는 비둘기는 정말 몸집이 클까? 집비둘기에 대한 체중 비교 연구는 11.8이요. 이번이 처음이다. 18.82요. 280g이요. 조사 결과 서울 비둘기의 평균 몸무게는 약 278g.
인천 비둘기의 평균 몸무게는 약 307g으로 인천의 비둘기가 서울보다 30g 정도 무거웠다. 박새 한 마리만큼 더 무거운 셈이다. 또한 먹이가 풍부한 인천항 비둘기가 상위 10개체 가운데 7개를 차지했다. 먹이가 많으면 그 지역의 체중이 늘고 번식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이 인천 곡물창고 지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비둘기들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개체수도 많이 존재하는 것들을 봐서는 뭐 그들이 살아가는 조건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애를 하는 비둘기 2마리에게 새끼 1마리가 먹이를 보챈다. 둥지 떠날 때가 다 된 새끼에게 응석 따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곳 신천교 비둘기집도 워낙 포화 상태라 오래 버티기도 힘든 형편이다. 둥지에서 쫓겨난 녀석은 새 보금자리를 꿈꾸게 된다. 다리에서 약 2km 떨어진 축산 농가. 젖소들의 식사 시간이 되자 더 신이 난 건 비둘기들이다. 비둘기가 주로 먹는 것은 사료 더미 안에 곡물 알갱이. 좋아하는 먹이를 골라 먹기 위해 사료 더미를 헤집어 놓는데 그야말로 처치 곤란한 골칫덩이다. 안 그러면 이렇게 밀어줄 필요도 없어요. 새가 이렇게 파헤치지 않으면 새가 제 파헤쳐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곡물이 들어있으면 이게 무거운데 이렇게 새가 이렇게 가면서 곡물을 파헤쳐 먹어서 풀만 남아서 이게 가볍죠. 문제는 비둘기에게 영양분을 빼앗긴 젖소의 원유가 성분 불균형을 이룬다는 것.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다른 곳에 있다. 저게 언제 우리 집에 어떤 질병을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워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축산 농가의 골칫거리가 된 도시 비둘기. 그들이 농촌까지 이동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양안에서 밀도가 높아지면은 새에게는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이상적 자유분포라고 그러는데, 이상적 자유분포 현상에서 자기가 그 순간에 제일 좋은 곳으로 가서 새로운 보험자를 찾으면서 이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태어난 곳을 다시 찾아오는 귀소 본능을 가진 비둘기가 왜 영역을 옮기는 것일까? 우리는 비둘기의 가락지를 달아서 남산, 용산, 여의도, 양재천, 분당에서 날려보냈다. 5일 뒤 20마리 가운데 반포대교로 돌아온 비둘기는 모두 3마리. 한 마리는 용산 전쟁기념관, 나머지 2마리는 남산에서 날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은 비둘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 현재 지역보다 자기가 가서 새롭게 살펴본 지역이 먹이 조건이 좋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리고 좋으면은 다른 것과 또 만나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고, 그리고 포식자가 적고 저희가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면 그 지역에 정착할 수도 있습니다. 외래종인 비둘기가 도심에 정착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집비둘기는 1950년대부터 관주도의 행사 때 날리기 위해서 수입됐으며 88 올림픽 때만 해도 약 3,000마리가 도시로 방사됐다. 지금의 비둘기는 말하자면 유기동물인 셈이다. 도시 비둘기와는 정반대로 사람의 사랑을 받는 비둘기들도 있다. 바로 경주용 비둘기다.
저마다 이름이 있고 극진한 대접을 받는 비둘기들로 종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몸값을 자랑한다. 매를 만나가지고 이 등 이쪽 여기를 전체를 갖다 이렇게 뜯어먹힌 상태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살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워낙 이 녀석이 제 이뻐하던 비둘기라서 그래도 다른 털들이 다 나가지고 덮어줘가지고 아주 보기 싫지 않게 됐어요. 네. 다음 날 비둘기 경주를 위해 동호회 회원들이 모였다. 비둘기 경주는 같은 곳에서 비둘기를 일제히 날린 뒤 집으로 돌아오는 속도를 측정해 그 순위를 가린다. 오늘 날릴 곳은 인천에서 약 52km 떨어진 임진각. 비둘기는 세계대전 당시 카메라를 목에 걸고 정찰 임무를 수행했고 포로가 되기도 했으며 고립된 부대에 구조 요청을 전해서 전쟁 영웅이 되기도 했다. 어디로 돌았어요? GPS냐? 3시간 뒤 GPS 추적 장치를 단 비둘기가 돌아왔다. 처음에 들어간 달리 많이 말랐어요. 근육이 쫙 빠져서 들어왔어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임진각에서 출발한 비둘기는 임진강을 건너간 뒤 군사 분계선에서 방향을 바꿔 한강을 따라 내려왔다. 그리고 방화대교를 건너 인천으로 돌아왔다. 그 사람들이 그 비둘기 하는 그 영역이라든가 그 환경을 갖다가 빼앗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밀리고 밀려서 결국 자기들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공간을 갖다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좀 보기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동물의 세계를 갖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빼앗았다면은 사람들도 이게 동물들이라든 어떤 생물들에게 일정 부분은 좀 양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20일) 뒤 다시 찾은 반포대교. 여기저기에서 새끼들이 태어났다. 금술 좋은 비둘기는 암수가 번갈아 알을 품는데 낮에는 주로 수컷이, 아침과 밤에는 암컷이 알을 품는다. 비둘기의 번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장마가 찾아왔다. 빗줄기가 거세지자 밖으로 나갔던 비둘기들이 하나둘씩 비를 피해 둥지로 날아든다.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 이내 둔치를 삼켜버렸다. 먹이는 이미 물에 잠겼고 먹이를 줄 사람도 발길이 끊겼다. 강물이 빠질 때까지는 강가에 떠밀려온 부유물을 먹으며 버텨야 한다. 모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둘기는 새끼를 무리 없이 길러낸다. 자세히 살펴보면 새끼가 어미의 부리 속으로 머리를 한껏 집어넣어 뭔가를 먹고 있는데 이것이 그 비밀인 비둘기 우유, 바로 피전 밀크다. 암수 모두에게서 생성되는 피전 밀크는 모이 주머니의 벽이 비대해지면서 생성되는 치즈와 비슷한 형태의 이유식. 단백질과 면역 성분이 풍부해 갓 부화한 새끼에게 먹이면 약 36시간 후에는 최초 부화 몸무게의 2배까지 성장시킨다.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한 마리가 제 어미도 아닌 비둘기의 꽁무니를 쫓는다. 하지만 결국 혼자가 되고 만다. 둥지 밑까지 찾아온 새끼는 둥지를 향해 날개를 퍼덕인다. 그러나 솜털도 채 빠지지 않은 새끼에겐 어림없는 일이다. 어미가 일단 먹이 공급하기를 꺼려야 할 테고 밑에는 천적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물에 빠질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요건 때문에 둥지에서 이소 직전에 떨어지는 개체는 희생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버려진 새끼는 주변을 홀로 떠돌아다닌다. 홀로 된 새끼에게 도로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곳이다. 며칠 뒤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비둘기는 지나던 자전거에 치여 짧은 생을 마감했다. 먹이 부족이라든지 오염 현상이라든지 또는 그 번식 장수의 그 부적 합성이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그 이소일 또는 부화율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둥지 근처에서는 적지 않은 비둘기의 사체가 발견됐다. 취재 도중엔 죽어가는 비둘기도 포착됐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이 이미 비둘기는 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과연 이 비둘기의 사인은 무엇일까? 이제 죽었네? 수거한 비둘기의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체 부검을 의뢰해 중금속 중독 여부를 확인해 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모든 개체에선 미량이지만 납성분이 발견된 것이다. 또 발견 당시 사망한 비둘기의 사인은 평균의 약 7배에 달하는 납중독으로 판명됐다. 실제로 비둘기의 체내 중금속 오염도는 대도시일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한 논문에 따르면 서울 지역 비둘기에서는 섬 지역인 덕적도에 비해 약 16배가 넘는 중금속이 발견됐다. 유리 조각이나 또 닭뼈 조각이나 대나무 조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주워 먹고 위가 찔려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이 구리 조각 같은 것을 주워 먹고 이런 것들 구리 중독이 걸려서 이 죽은 경우도 여러 번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 도시의 환경이 나빠질수록 비둘기의 삶도 척박해지고 있다. 지난 6월 1일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언론에서는 서울에만 100만 마리의 비둘기가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연 비둘기의 개체 수는 정확한 것일까? 비둘기로 인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는 서울시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체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잠자리, 그다음에 먹이, 물 이런 것이 충분히 이렇게 제공되는 공간, 뭐 하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교각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에서 비둘기가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서울의 비둘기 주요 밀집 지역은 먹이와 둥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심지, 한강, 한강의 지천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전국 주요 도시의 상황은 어떨까? 비둘기가 많기로 유명했던 이 공원에는 현재 소수의 개체군만이 살고 있다. 많이 줄었죠. 집이 없으니까 이제 다 부산 잡고 이제 자꾸 이거 얻는 모자 이거 왔는 모양인데 거기나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겠네요. 사정은 대전의 공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5년 비둘기 집을 철거한 이후로 현재 남은 비둘기 수는 30마리가 채 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때 엄청난 개체 수 때문에 문제가 된 부산 용두산 공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비둘기 자꾸 줄어들어요. 비둘기에 대해서 전체 전국을 조사해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 큰 도시들, 예전에 그 비둘기가 많았다는 그런 지역들에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탑골공원,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둘기가 살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비둘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서울 시내 23곳의 비둘기 밀집 지역을 조사한 결과 100개체 이상이 되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문화재 같은 데를 굉장히 망가뜨린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비둘기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은 도심의 주요 서식지였던 한강과 시청 옥상의 비둘기집과 청계 고가의 철거, 즉 서식지의 파괴다. 먹이 주지 않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먹이를 주지 않게 되면은 또 그 집지을 둥지를 다 없애버리면은 새들이 결국은 다 야생화돼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비둘기 개체 수가 당초 알려진 100만과는 차이가 큰 수천에서 수만 마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체 수의 과장보다 더 큰 문제는 실질적인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정되기 전에 실제로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비둘기 배설물 등 여러 나쁜 영향들이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법으로 규정해 놓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현상들을 꿰맞춰 나가는 것이 사실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해 조수를 지정하려면 1년 전부터 사전 검토, 학자들, 전문 학자들, 또 단체, 환경단체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좀 청취도 해보고 들어보고 과연 비둘기가 우리 주변에 인간에게 해로움을 주냐, 사전 검토, 연구를 1년 동안 해야 돼. 뭐가 급해서 이런 비둘기를 유해 조수로 지정하냐 이거예요. 울산의 태화강변. 매일 하루에 2번 비둘기 모이를 챙겨주며 꽃을 가꾸고 살아가는 태화강변의 비둘기 할아버지 곽용씨. 그에게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비둘기가 병원치러 옮기는 내가 16년이나 이거 비둘기에 참 내가 어깨에 오르고 머리에 오르고 분비물을 내 머리에 모자 위에고 온데 싸고 가는데 내가 벌써 죽었을 겁니다.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이유 중 하나는 인간에게 해로운 세균과 기생충을 옮긴다는 것. 비둘기에 대한 거부감은 인간과 생활 영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크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둘기 배설물은 그야말로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이라는 인식이 높다. 비둘기가 날면서 무슨 이렇게 날개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행여나 얘가 좀 더 커서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비둘기의 배설물을 만진다거나 뭐 그런 좀 염려는 있죠. 배설물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크립토코커스라는 곰팡이균. 이 균은 다른 새나 애완동물에도 존재하는데 공기 중에 떠다니다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뇌 수막염이나 폐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둘기와의 연관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샬롯 돈넬리는 인간과 비둘기 사이의 세균 감염의 위험은 매우 낮으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확률도 극히 낮다고 밝혔다. 또 한 수의학 박사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비둘기와 연관된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없으며 그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생충은 어떨까?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은 지난 7월 비둘기 기생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비둘기의 몸에서는 비둘기 이가 검출됐지만 깃털에서 빠진 뒤 약 10분 뒤에 자연사했다.
또 비둘기 체내의 기생충에 대한 검사 결과 내부 기생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생충은 각자가 선호하는 그런 숙주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에 있는 기생충은 비둘기에 있게 되고 사람에게 오게 되면 절대 기생해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비둘기로부터 오는 기생충에 대해서 전혀 그 해를 입지 않고 무해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둘기 배설물 피해로 지적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교량의 부식이다. 김차장님 여기 밑에 있어. 한 마리당 1년에 약 11kg을 배출하는 비둘기 배설물은 오랫동안 쌓이면 금속을 부식시킨다는 것이다. 멀쩡하던 다리가 연기와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미국 지난 2007년 발생한 미국 미니애폴리스시의 다리 붕괴 사고. 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바로 비둘기의 배설물이다. 배설물의 염분과 암모니아가 물과 섞이면서 철을 부식시키는 전기 화학 반응이 발생하고 이것이 교각 붕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공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리 붕괴 원인은 설계 오류와 당일 집중된 교통량이 작용한 것으로 비둘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한때 극심한 비둘기 피해를 입었던 이곳은 2007년부터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람한테는 박하향이나 페퍼민트 향이 나는데 비둘기나 조류들은 상당히 냄새를 싫어해서 두 번 다시 이 자리에는 앉지를 않습니다. 현재 주요 시설물에는 비둘기를 쫓는 조류 기피제를 놓았고 또 주차 시설엔 비둘기 침입을 차단하는 방지망이 설치돼 있다. 중국에서 고추나 참깨, 땅콩 등의 곡물을 들여오던 수화물 탁송장. 이곳은 곡물 알갱이를 노리는 비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민원이 거센 곳이었다. 시공 전만 해도 천장 구조물을 떠날 줄 몰랐던 비둘기는 조류 기피제를 놓은 뒤엔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일부만이 남아서 입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00년 종로 탑골공원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엔 유리 보호막이 세워졌다. 산성비와 비둘기 배설물 때문이었다. 배설물의 주요 피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문화재. 특히 구리나 철, 석회암 등으로 만들어진 동상이나 구조물은 요산과 요소 성분을 가진 비둘기 배설물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비둘기 배설물 피해로 인한 문화재 훼손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한때 도심에서 모여든 비둘기 때문에 단청이나 현판 등이 부식되는 피해를 입었던 창덕궁. 이곳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부시망을 설치해 비둘기의 접근을 차단했다. 또한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설치된 오지창은 살생을 금하는 궁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다. 특히 비둘기의 먹이가 되는 음식물을 차단하기 위해 보관함을 설치, 음식물의 반입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 음식물을 저희가 떨어뜨리지 않고 새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비둘기가 모이지 않는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한때 비둘기 배설물 피해가 컸던 광화문 내거리의 이순신 장군 동상.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을 씻고 새롭게 변신했다. 비둘기 배설물을 제거한 뒤 화학적 방법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차단한 것이다. 사람의 댄 상처처럼 이 자국은 없애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해두면은 이제 이곳에 여러 가지 그런 오염물질이 묻더라도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코팅 처리를 한 동상은 배설물이 빗물에 쉽게 씻겨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화학약품을 이용한 표면체를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 아마 저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둘기를 직접 포획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지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까지 200마리가 넘던 이곳에는 현재 20여 개 채만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 궁궐의 오지창과 같은 원리로 비둘기를 앉지 못하게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반영구적이고 비둘기에게도 해가 없다. 더욱이 그 효과도 확실해서 몇 번의 번식을 거치는 사이 자연스럽게 서식지를 옮기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 비둘기가 살아가는 것. 또 사람이 비둘기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둘 다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존의 길은 분명히 존재하고 비둘기는 도시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에는 사람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기 전 도시 비둘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어디서 살고 있었으며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눈과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던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비둘기를 당장 불편하다는 이유로 없애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 영문을 모르는 비둘기만이 어제와 똑같은 날갯짓으로 도시의 가을 하늘을 물들이고 있다.